매일이 답답하고 매일이 불안하고 괜히 했나라는 생각도 들다가도 순간의 위기에 휘둘리지 않고 계속했어요. 준비된 사람이 기회를 잡으니까. 저희가 원하던 기회였어요. 항상 같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자신이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가 모든 사람들한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신 있으니까 시작했죠. 다들 잘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제일 잘했으면 좋겠다. 어제의 작은 걸음들이 모여 또 다른 이곳. 쌓아온 시간들이 빛을 발합니다. 지금 여기 추추데이에서.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이 주최하고 스타트업 연구원이 주관하는 2025 봄 추추데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고려대학교 교육방송국 아나운서 정지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스타트업 연구원은 다양한 청년 기업가들이 공유와 협업을 통해 창업가 정신과 혁신을 실현하는 스타트업 플랫폼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입주사들은 연구원 부설인 일진창업지원센터의 실질적인 보육과 승명호 안트프러너십 에듀케이션 센터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주목받는 스타트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그중 5개 기업이 그간의 성과와 비전을 여러분들께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마크웍스, 나와, 아틀로, 리브라이블리, 피카브랩스. 이들의 멋진 데뷔 무대에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스타트업 연구원 일진창업지원센터 김영경 센터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일진창업지원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영경이라고 합니다. 저희 이제 스타트업 스테이션은 올해로 이제 10년 차가 되는데요. 저희가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창업가 정신과 혁신의 플랫폼으로서 이 기차 플랫폼을 모티브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10개 기업 정도가 저희 스테이션 내에 입주를 해서 인큐베이팅을 받고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그 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잘 성장한 졸업 기업들이 그중에 5개 기업이 이제 기차 플랫폼에서 로켓이 돼서 어떻게 성장하고 도약해 나갈지를 이 많은 분들에게 발표하고 알리는 그런 출사표의 자리입니다. 저는 항상 어떤 위대한 기업가들 뒤에는 위대한 투자자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숭고한 비전을 실현시키는 과정은 너무나 험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위대한 투자자분들이 그 험난한 과정을 잘 겪고 그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언제나 도와주시면서 커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추추 1기로서 졸업을 했는데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 그리고 지원해주신 분들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었어요. 여기 계신 아직 글씨가 좀 깨졌는데 위에 계신 분은 고 일진글로벌 고 이상일 회장님 그리고 아래 계신 분은 동아그룹의 숙명호 회장님입니다. 두 분께서 이제 스타트업 스테이션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큰 기부를 해주셔서 저희가 지금까지도 잘 성장하고 그리고 이 격려와 지지를 힘입어 커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교수님들 그리고 선배님들 그리고 많은 분들의 지원을 받아 저희 이제 스타트업 스테이션의 기업들은 항상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할 이 5개 기업들의 창업가들과 기업가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며 오늘의 추추데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남대일 부학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경영대학의 남대일 교수입니다. 전에 우리 김은영 교수님이 나한테 떨어뜨리셔서 저는 그냥 추천하겠습니다.
짧게 할 거고요. 한행사는 짧은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거의 한 10년 전에 여기 그 초대센터장에서 방금 보셨던 이런 많은 네이밍들을 했었거든요. 저는 스타트업 익스프레스 혹은 추추데이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맨 처음 만들었을 때 어떤 생각들을 조금 전달해 드리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였냐면은 에티커스란 말이 있는데 그냥 효능감입니다. 뭐냐면은 저 친구가 창업을 하는데 나는 왜 못할까? 이게 되게 이해하기 쉬운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영대학이 왜 굳이 이런 인큐베이팅 조직을 만들어서 이렇게만 수행을 하고 있을까 물어보시면은 결국에는 학생들이 저 친구도 하는데 난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익샘플들을 가장 많이 만들고 싶어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일환에서 요즘에 저희가 많이 추진하고 있는 거는 여기 계시는 많은 훌륭한 이런 대표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을 커리어로 시작해가지고 CFO 내지는 HR 담당한 사람들도 충분히 훌륭한 커리어를 쌓는 익샘플들을 지금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졸업하신 다음에 저희한테 돌아오셔가지고 많은 인풋을 주시면은 다시 또 펴나누면서 계속해서 이런 좋은 기업가 정신을 확장시키는데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환영하고요. 오늘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하는 후배 스타트업을 응원해 주실 특별한 오픈마이크 연설을 모셨습니다. 스타트업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고 고민하고 또 도전해온 창업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스타트업 스테이션 12기 졸업기업 동주의 윤광식 대표를 모셨습니다. 웹툰 제작 과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윤광식 대표님의 생생한 창업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스타트업 연구원 조교 출신이고요. 아까 그 부학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이제 입주에 조교로 활동을 하다 보니 멋있게 활동하시는 대표님들을 보고 저도 입주를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12기 졸업기업이고 이제 AI 기반으로 웹툰 작가분들 팀을 매칭해서 제작까지 이어서 하는 스피노프라는 솔루션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동주의 대표 윤광식입니다. 네. 일단은 웹툰으로 왜 창업을 시작했는지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웹툰 많이 보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3년도 리포트인데 보는 것처럼 1년에 4,000개 이상의 쿠키를 주울 정도로 네이버가 공인한 이제 웹툰 덕후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이렇게 웹툰을 많이 봤냐라고 하면은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만화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시험이 끝나면은 꼭 만화방을 가서 만화책 40권, 50권씩 완결까지 다 빌려가지고 몰아보는 그런 걸 되게 좋아했고 당연히 저희 어머니는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 독서를 안 할 거면 만화라도 봐라. 만화에도 누군가의 노력과 삶의 지혜가 담겨져 있다. 솔직히 뒷부분은 조금 제가 의미부여를 한 거고 좀 체념하듯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큰 말씀을 안 하셨던 건 좀 재수없겠지만 중학교 때까지는 좀 전교 1등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글씨가 좀 깨지긴 했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 저도 당연하게 고등학교 입시가 왔고 특목고 입시 최종 면접까지 갔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질문이 들어왔냐면 해외에 소개하고 싶은 우리나라 문화는 뭐가 있냐라고 했어요. 저는 이때 망설임 없이 웹툰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 좀 찢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결과는 심사위원들의 좀 약간 비난 아닌 비난을 듣고 탈락을 했습니다. 그러고 합격한 사람들한테 너네는 뭘 했길래 합격을 했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풍물놀이나 사물놀이라고 대답을 했더라고요. 아, 나도 그거 쓸걸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됐냐면 입시가 끝나고 10몇 년이 지나고 웹툰은 글로벌하게 소개되고 드라마가 영화로 만들어질 정도로 굉장히 핫한 콘텐츠가 됐습니다. 나름의 어린 시각에서 조금 예언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잘 되는 걸 보니까 그때 탈락했던 그 마음이 슬금슬금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아, 나도 웹툰으로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창업을 결심하게 됐고 이 웹툰들의 공통점을 파악을 하기 시작합니다.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대체로 다들 좀 잘 나가는 웹소설을
각색을 해서 웹툰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흔히들 알고 계시는 웹툰 혼자서 그린다라는 그런 인식이 아니라 최소 9명에서 10명 이상이 이제 각각 파트별로 담당하면서 마치 개발처럼 협업으로 제작을 하고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그릴 수 있는 작가분들이 그림체가 비슷하고 협업하기 좋은 그런 작가분들을 매칭해서 모으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결과적으로 지금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냐면 웹툰 제작에 필요한 파트별 작가분들을 그림체나 스타일, 경력 등을 비교해서 팀빌딩을 진행하고 그걸 기반으로 웹소설 기반 웹툰을 제작하는 제작 스튜디오 스피노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웹소설 업체들이 굉장히 다행히도 좋아해 주셔가지고요. 저희들 대표자리 이런 식으로 이제 국내 740만 조회수 카카오에서 나왔고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하게 1등을 달성하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거 외에도 보시는 것처럼 앞선 작품이 잘 되다 보니까 후속작들도 굉장히 좋은 작품들로 저희가 가져올 수 있었고요. 4만 개 이상의 웹소설을 보유한 노벨피아 웹툰으로 너무 바꾸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꾸준한 웹툰 공급을 원하는 카카오 너무나 이제 웹툰을 빠르게 연재시키고 싶은 욕구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가운데 역할에서 웹소설을 웹툰으로 작가 팀빌딩을 진행해서 제작하는 이제 3사 MOU를 감사하게도 맺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벨피아의 이런 1등, 2등하는 히트작들을 저희가 좀 10개 이상을 어쨌든 먼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우선권을 이제 가져올 수 있게 됐고요. 여기까지는 좀 회사에 대한 얘기였다고 한다면 여기 서서 말하고 있는데 너무 되냐라는 얘기를 하실까봐 실제로 제가 그래서 작년까지 오픈마이크 안 왔어요. 원래 쪽팔려서 안 나오려 했는데 올해 감사하게도 이제 포브스 코리아라는 이제 포브스 선정이라는 유명한 밈이 있죠. 거기에 30세 이하 30인으로 이제 선정이 돼서 나름의 자랑용으로 넣었습니다. 사진보다 좀 실물이 나은 것 같은데 아닌가요? 어쨌든 지금은 포브스 아시아로도 이제 좀 7명의 후보가 올라갔는데 그중 한 명 제가 껴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냥 제 자랑 겸 사업 소개였다고 한다면 이제 조금 새로 출발하시는 이제 대표님들이 참고할 만한 좋은 저의 시행착오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오면서 큰 2개의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을 했고 그 덕분에 좀 변화를 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실수는 시장과 고객을 좀 외면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이런 웹툰 작가 팀빌딩 기반한 매칭 솔루션을 냈냐라고 한다면 아니에요, 솔직히.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웹툰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정식 연재를 하지 못하는 수많은 인디 작가분들의 작품이 소비가 안 되는 게 아쉬웠고 그런 작품을 소개하고 유튜브처럼 자유롭게 연재하고 추천 기반에서 이제 독자들이 읽고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자유연재 플랫폼을 이제 원래는 구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추추데이 때 이걸로 발표를 했었고요. 근데 당연히 작가분들은 와 네이버랑 카카오가 안 해주는 걸 해주네? 우리 돈 벌 수 있는 거야? 독자들 만날 수 있는 거야? 하고 굉장히 좋아해 주셨어요. 단기간 내에 수백 명의 작가님들이 이용해 주실 정도로. 근데 문제는 저희가 상정한 반대쪽 타겟 웹툰 독자를 처음에 타겟으로 상정을 했었는데 당연히 처음에는 새로운 참신한 인디 작품들이 올라오니까 재밌겠다 하고 들어온 작가님들이 막상 이제 독자님들이 막상 작가님들의 작품 퀄리티가 생각보다 높지 않고 연재도 주기적이지 않다 보니 결제나 리텐션까지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웹툰 독자를 기반해서 돈을 못 버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때부터 바뀌어야겠다는 결심을 해요. 그래서 과감하게 고객을 B2B로 바꿔버립니다. 기업으로요. 기존의 웹툰 작가분들은 이미 많이 계시고 본인들끼리 활발하게 커뮤니티를 이용하고 계시는데 그거를 좋아해줄 만한 사람들을 찾다 보니 웹소설을 보유한 웹소설 회사들이 저희를 찾더라고요. 혹시 이 많은 작가분들끼리 팀을 결성해서 본인들의 히트작들을 웹툰으로 바꿔주지 않겠냐. 그때부터 원작 수급도 되고 계약도 너무 좋게 성사가 되고 매출도 쭉쭉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처음에는 네이버랑 카카오의 대항마 이겨보겠다로 시작을 했던 거를 좀 다른 느낌으로 이제는 웹소설을 웹툰으로 바꾸는 제작사들을 대상으로 경쟁을 해야겠다로 바뀌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거 바뀐 이후에 작가분들도 본인의 커리어 이런 식으로
뭐 좋은 거 2번 봐야죠. 이런 식으로 네, 좀 이제 실제로 수익도 창출하시고 본인만의 좋은 커리어를 쌓다 보니 굉장히 만족하고 계십니다. 네, 글씨가 또 깨졌는데 예, 2번째 실수는 사실 이제 팀원에 대한 너그러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전 처음 시작할 때 솔직히 창업에 대한 뭐 리더십, HR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그냥 낭만과 열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웹툰 좋아했다 보니까 이태원 클라스를 너무 재밌게 봤어요. 아니, 박세로이, 박서준 너무 멋있어가지고 나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겠다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좀 설득해서 데려온 팀원들이 좀 해이해지는 순간들이 오더라고요. 뭐 어떤 사유로 출근을 안 하게 되고 일도 뭔가 마감 기한을 넘기게 되고 그때마다 저는 어떻게 했냐면 박서준처럼 싱긋 웃으면서 네, 어떻게 했냐면 급여 인상도 해보고 뭐 월급 뭐 좀 올려줄게 동기부여도 해보고 주기적인 면담도 해보고 신규 프로젝트도 했습니다. 근데 전부 다 어떻게 했냐면 예상하셨듯이 잘 안 됐어요. 뭐 제가 박서준이 아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냥 여러분들도 아닐 것 같으니까 웬만하면은 저는 다른 방법을 채택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눈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을 절대 그대로 따라하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의 과감한 리더십을 좀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때부터 제 기준을 세우게 됩니다. 팀원들을 어떻게 모집하고 직원들 면접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저만의 기준을 이렇게 세웠어요. 주체적으로 업무가 가능한지 그리고 자기 개발에 대한 욕심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내가 창업을 통해 성공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당연히 이제 좀 동기부여나 이런 것들 당연히 다 들어가지만 아니다 싶으면 바로 이별을 하는 어찌 보면 냉정하지만 과감한 결정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전부 다 저만의 창업을 이어나가는 동기이자 이유가 됐어요. 첫 번째는 웹툰에 관련된 얘기를 쭉 드렸잖아요. 저는 아직도 웹툰을 너무 좋아하고 매주 어떤 신작이 나오는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포기를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둘째, 시장의 흐름이 바뀌는 거를 한번 경험해 보니까 지속적으로 지금도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변화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너무너무 제가 믿고 함께 가고 있는 팀원들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지금 결과적으로 길을 잃어도 방향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대표님들 너무 잘하시고 저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신 대표님들도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시겠지만 자금이 생각보다 빠르게 소진되고 시간도 빠르게 흐른다라는 거를 다들 공감하시잖아요. 그 와중에 저는 본인만이 설정한 이 동기부여 기준들만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앞으로만 쭉 나아가는 저희 추추 기차처럼 방향을 찾아진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발표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해주신 뜻깊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루키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만나보시기 전에 이 행사가 성사되기 위해 지원을 해주신 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탁월하고 혁신적인 리더십을 갖추신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남대일 부학장님이십니다. 차분한 리더십과 따뜻한 관심으로 스타트업 연구원을 든든히 이끌어주시는 황준호 원장님이십니다. 다음으로 열정과 통찰로 창업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시는 박진규 센터장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스타트업 실무 지원에 큰 힘이 되어주시는 김영경 센터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응답을 함께 진행해 주실 패널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업과 투자의 세계를 모두 경험하여 스타트업의 여정을 깊이 알고 계시는 메시어 벤처스의 박은우 파트너님이십니다. 다음으로 기술 중심 스타트업의 잠재력을 날카롭게 포착하고 또 조언해 주시는 포스텍홀딩스 정인호 팀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가장 젊은 시선으로 가장 젊은 창업자들과 함께 성장하는 GD벤처스의 김하경 대표님이십니다. 글로벌 시각과 실전 경험으로 날카로운 인사이트를 전해주시는 프라이머 사제 파트너스의 권욱진 수석이십니다.
의료 AI 스타트업 루닛의 공동 창업자로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사업 확장을 주도해 오신 베이스 벤처스의 장민홍 어드바이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해드린 패널 외에 오늘 추추데이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업의 5분 피칭을 듣고 8분간 질의응답이 진행됩니다. 시간 관계상 사전 섭외한 패널분들의 코멘트와 질문을 먼저 받은 뒤 참관객 중 2-3분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뜨거운 창업가 정신과 신선한 혁신으로 가득한 루키 스타트업들의 무대를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팀입니다. 상표 출원,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특히 유사상표를 찾아내는 일은 수많은 검색과 검토의 반복인데요. 마크웍스는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AI를 통해 획기적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변리사를 위한 상표 유사도 판단과 능동 검색 기반의 AI 출원 솔루션, 마크웍스 팀의 혁신을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오전부터 상표 작업을 위해 검색을 계속 반복한다. 검색 후 추가 조사할 상표를 또 검색한다. 언제 다 하지? 마크웍스? 상표 출원 업무 지원 서비스 소개드릴 마크웍스 대표 김기민입니다. 네, 저희 같은 스타트업의 핵심 가치는 상표와 같은 지적 재산권으로서 보호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 보이시는 직방과 다방의 상표권 분쟁과 같이 상표를 잘 출원하지 못했을 경우에 소중한 브랜드 가치가 집약되어 있는 회사 이름 또는 제품 이름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험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러한 핵심 가치를 전문적으로 보호해주는 사람이 바로 변리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마크웍스는 이러한 변리사님들이 이런 전문적인 판단과 전략 수립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실제로 특허사무소에서 상표를 출원하는 시퀀스를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고객이 이런 상표를 출원하고 싶습니다 라고 의뢰가 들어왔을 때 변리사님들은 이 상표가 과연 등록이 가능한가를 검토하기 위해서 굉장히 기계적으로 검색하고 스크롤하는 작업을 약 30분 정도 가지십니다. 그 다음으로 고객이 실제로 저 그럼 이렇게 출원하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했을 때 한 번 더 비슷한 작업을 수행을 하십니다. 통상적으로 상표 한 건 출원하는데 특허사무소에서 변리사님들이 약 1시간 정도의 작업을 진행을 하십니다. 그러나 검색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검색의 퀄리티는 내가 얼마나 많은 검색을 수행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검색어 자체를 여러 개를 만들어야 하고요. 검색을 했을 때 각각의 결과가 왼쪽 화면과 같이 약 1000개, 많으면 수만 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오른쪽 화면과 같이 각 상표가 자신만의 고유한 권리 범위를 가지고 있어서 일일이 확인해야 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이 상표가 실제로 내가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와 얼마나 상표법상 유사한지를 또 한 번 판단을 해야 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검색 과정이 너무나도 복잡하다고 생각을 하여서 새롭게 굉장히 간단한 시퀀스를 제안해 드립니다. 마크웍스를 사용하시면 이제 고객의 의뢰가 들어왔을 때 단순히 바로 마크웍스에 입력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1시간 걸렸던 작업이 이제 AI 검토로 1분 만에 완료가 되어서 굉장히 이제 유사한 상표들을 추려서 이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라고 전달을 드리고 변리사님들은 그 정리된 정보를 가지고 간단하게 판단 그리고 선택하셔서 3분 만에 모든 작업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저희 서비스 화면인데요.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명만 이렇게 간단하게 입력을 하시면 기존의 변리사님들이 1시간을 사용하셔도 확인하실 수 있는
상표가 뭐 100건에서 200건 정도 된다면 저희는 대한민국 특허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표 500만 건 이상의 데이터에 대해서 전수조사하고 분석해서 위험한 상표들을 확인시켜드립니다. 그 결과 페이지가 이건데요. 왼쪽에서는 AI가 권리 범위를 먼저 최적화해서 설계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변리사님들은 간단하게 클릭만으로 이렇게 추론하면 되겠구나 라고 설계를 하시게 되는 거고요. 오른쪽에서는 유사한 상표도 지금 여러 건만 보면 된다라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 안에서 얘네들이 위험하다라고 클릭만 하시면 마지막 화면과 같이 고객에게 바로 전달될 수 있는 보고서가 완성이 됩니다. 저희는 MVP 수립 과정부터 베타 테스트를 운영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무소들과 변리사님들과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중에는 실제로 비슷한 서비스를 만들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사무소가 있을 만큼 굉장히 저희 서비스에 높은 흥미를 보이고 계셨고, 또한 베타 테스트를 2달 돌렸는데 대한민국 개업 변리사의 18%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주신 만큼 굉장히 높은 시장에 수요가 있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단기적으로는 마크웍스 쓰니까 상표 추론 이제 너무 간단해졌다라는 편의성을 제공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저희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대형 사무소 관점에서 이제 상표팀 인건비도 조금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기대치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실제로 글로벌 진출이 굉장히 용이한 서비스인데요.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변리사 법 때문에 결국에 B2B 위주로 변리사님들께 사스로 제공을 해드리지만 외국에 나갔을 때 특히 유럽연합이나 개발도상국에는 저희가 직접 특허법인을 설립해서 현지 변리사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B2C 시장까지 개척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금 말씀드린 글로벌 진출이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저희의 다중 언어가 이제 검색 및 유사도 분석 기술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서비스에 이미 탑재가 되어 있는 서비스 기술이기도 하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국제 상품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확보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상표 자체의 데이터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미 다 전산화가 완료가 되어 있고 공공 오픈 데이터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장이라도 도입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물론 경쟁사는 존재합니다. 국내에서 경쟁사 비슷한 것들이 있지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검색 퀄리티 자체가 저희가 월등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기존의 변리사님들이 일일이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에 반해 저희 서비스는 AI가 먼저 굉장히 최소 정보만 확인하실 수 있게끔 정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저희는 국가기관과 기타 수요자 그리고 고객을 엮어서 초기 비즈니스 모델을 설립하였습니다. 저희는 연구와 개발 역량이 굉장히 특출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문위원분들 그리고 굉장히 많은 특허사무소와의 협력을 통해서 IP 레퍼런스를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2025년 올해 ARR 3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2028년도까지 180억 매출 발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내년도까지 국내 40% 사무소가 저희 걸 사용하는 것을 이제 B2B 목표로 하고 있으며 TM5 5개 국가에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보고 있고 27년도에 미국의 특허법인을 직접 설립을 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 상표 작업의 80%를 자동화하겠습니다. 마크웍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크웍스 김규민 대표님의 발표였습니다. 지금부터 8분간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패널분들은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2가지 여쭙고 싶은데 첫 번째는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변리사무소를 직접 운영이 안 되는 건지랑 두 번째로는 좀 더 구체적인 글로벌 진출 전략이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여쭙는 이유는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변리사업이라는 게 세일즈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현지 네트워크 없이 어떤 식으로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사실 두 번째 질문이 첫 번째 질문에 답변과도 연관이 좀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세일즈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 모든 사무소의 실질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특허 사무소를 만약에 운영을 할 수 있게 되더라도 결국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B2B AI 사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특허 사무소 하나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마케팅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정말 원하는 바는 이 상표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는 AI를 굉장히 잘 만들어서 특허 시장 자체 대부분의 변리사님들이 저희 걸 사용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 AI 퀄리티를 높이고 POC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B2B로 진행을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목표를 잡게 되었고요. 특허 사무소를 설립하는 것도 원래는 변리사법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해외에 나갔을 때는 사실 국내에서 특허 사무소를 운영을 하지만 국제 특허 법률 사무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해당 사무소들이 취급을 하고 있는 그 국가 자체가 여러 군데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 사무소들을 기점으로 저희가 원래 해외 B2B를 먼저 뚫고 이제 B2C를 저희가 특허 사무소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성이 잘못됩니다. 이것은 AI에 대한 기록 가능성을 보여준다. 정확하게.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려보자면 일단 실시간성은 저희가 기타 경쟁사들과 똑같이 가장 최신의 정보를 계속 갱신해서 제공을 해드립니다. 실제 어디서 가죠? 네, 키프리스에서 가져옵니다. 키프리스에서 API 제공하는 서비스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매번 갱신된 가장 최신 업데이트가 되는 전체 상표 데이터베이스도 저희가 직접 모두 다 가지고 서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 가능성. 네. 그리고 AI 등록 가능성 검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장 큰 게 유사한 상표가 진짜 유사한 게 있는지 없는지 보여드리는 게 90% 이상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그 검색 자체를 굉장히 잘해오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등록 가능성을 정말 깊게 들여다보면 뭐 식별력이라든지 아니면 상표법상 얘가 등록 자체가 불가능한 상표다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저희가 서비스 자체는 아직 도입을 못했지만 POC는 모두 다 완료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변리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이 상표 같은 경우에는 뭐 상표법 33조 몇 항에 이거에서 사실 등록이 안 되는 상표입니다. 식별력이 부족합니다. 이런 코멘트들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서 이제 변리사님들께 주의 문구를 전달드리고 변리사님들이 최종적으로 컨펌을 한 번 더 하시는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 가능합니다. 두 가지가 경쟁사 대비 유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유사한 서비스가 사실 이 업계에서는 매년 조금씩 나오고는 있으나 이제 퀄리티적인 측면으로 노이즈 해결을 못했다거나 아니면 유사한 상표가 있는데 못 찾아왔다. 왜냐하면 상표법에서 사실 검색 알고리즘이 단순하게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발음이 유사해도 안 되고 언어가 다른데 뭐 의미가 비슷하다거나 발음이 비슷하다거나 멀리서 봤을 때 그냥 비슷하게 생겼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AI 기술로 이제 해당 검색을 굉장히 잘 수행을 해서 이제 저희 거를 사용하실 수많은 변리사님들이 이제 경험적으로 검증했다가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좀 잘 들었고 사실 저도 상표 등록하려고 노가다를 했던 기억이 있어서 되게 필요한 서비스 생각이 드는데 근데 궁금한 거는 사실 뭐 데이터도 이미 공개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했을 때 뭐 시도도 여러 번 있었었는데 왜 지금까지는 그 시도들이 잘 안 됐지? 뭐 퀄리티 이슈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퀄리티 이슈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지? 그리고 그게 과연 지속 가능하게 우리가 그 경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기술일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실제로 시도가 된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를 검색하는 영역이고 두 번째는 권리 범위를 설계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권리 범위를 설계하는 것도 사실 구체적인 알고리즘 단까지는 설명을 못 드리지만 저희가 최적의 권리 범위를 잘 설계하는 것을 대형 사무소들 엄청 많이 방문을 하면서 좀 저가형에서는 하지 않지만 대형 좀 고급 특허 사무소에서 수행하는 그 매뉴얼들을 하나하나 저희가 분석을 해서 그걸 AI로 녹여내는 것이 저희 노하우이자 기술력입니다. 계속해서 쌓아나갈 수 있는 장벽도 어느 정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최종적으로 고객에게 전달되는 보고서 형식마저도 저희가 대형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락인 전략을 위해서라도 커스터마이징이 다 가능하거든요. 뭐 대형 어떤 유명한 변리사님들이 고객한테 출원 보고서를 나갈 때는 이런 형식으로 나간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워크스페이스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워크스페이스 단에서부터 커스터마이징된 보고서가 한 번에 설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거에 따르면 사실 그 대형 하우스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우리가 녹여내고 있다 했는데 그 하우스들이 그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 이유는 뭐죠? 어쨌든 뭐 큰 하우스, 법무법인들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판례를 많이 갖고 있는 게 자기들의 이제 회사이다 보니까 그걸 잘 공개 안 하고 그걸 기반으로 다음 수임을 하고 이런 걸 알고 있는데 비슷한 여기 저희 같은 경우도 그런 게 비슷한 게 있지 않나 이런 게 궁금합니다. 사실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내용은 각자의 뭐 노하우라고 한다면 그들의 재산이 될 수 있겠지만 상표 자체는 전부 공개 데이터입니다. 저희도 가지고 있는 모두 가지고 있는 상표 데이터 안에서 이제 일이 일어나는 거고 대신에 뭐 자신들 사무소만 조금 더 프리미엄 전략으로 나가는 보고서 형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결국에는 그 사무소에서 연구해가지고 똑같은 사업 아이템을 만들기가 어렵다고 느꼈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럼 저희 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이런 거 커스텀 해주실 수 있어요 정도의 내용으로 저희한테 요청을 먼저 주셨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설명드리면 이런 업체, 이런 자동화 서비스 자체의 수요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열성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저렇게 만들어주세요의 요구가 많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받고 끝내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 버티컬한 섹터에서 B2B로 이제 사업을 하실 때 초기에 시장 진입을 하고 초기 세일즈가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고객들한테 세일즈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프로덕트들에 비해서 우리 프로덕트를 썼을 때 어떤 부분이 정량적으로 나아지는지를 어떻게 설득하시는지 좀 궁금하고 그 여기 써주신 이제 베타 테스트의 숫자에 비해서 실제로 올해 이제 예상하시는 연매출의 수치가 생각보다 낮은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로직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실 경쟁사랑 좀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인투마크나 마크서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많이 쓰고 계세요. 근데 이걸 쓰고 계신 분들에게 찾아가서 저희 서비스 어떠냐라고 했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사실 있었다. 왜냐하면 결국에 키프리스랑 똑같이 검색을 여러 번 수행을 했어야 되는데 마크웍스에서는 그냥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명만 간단하게 입력을 했는데 결과가 나와버리니까 훨씬 더 간단하고 자기들이 직접 출원했던 내용들을 저희 거에서 검증을 했는데 아 내가 유사한 상표라고 선택했던 것들이 여기에 나왔다라는 부분에서 만족을 하십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크웍스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발표팀입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회용 컵의 사용과 관리는 생각보다 쉽지 않죠. 나와 팀은 이 불편함을 똑똑하게 해결하고자 합니다. 컵을 세척하고 건조하고 압축까지. 게다가 텀블러의 상태를 촬영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스마트 쓰레기통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나와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오늘 일회용 컵으로 커피 드신 분 계신가요? 오, 굉장히 많으시네요. 네. 방금 보셨듯이 저희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업입니다. 사실 이 일회용 컵 어떻게 버리시는지를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버리시나요? 그냥 어디 올려두시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지금 여름 시즌이라서 얼음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버리자니까 약간 죄책감도 느껴지고 또 이걸 분리해가지고 세척해서 버리자니 손에 오물이 묻는 게 싫고 이게 저희가 생각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세계 평균 일회용컵 배출량에 비해 재활용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이러한 부분을 인식을 하고 보증금 제도를 계속해서 부활시키고 있지만 지금은 폐지가 됐고요. 머그컵도 지금 현재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딱 두 가지인데 하나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냥 올려두고 가면 스스로 잡아서 크기에 상관없이 일회용컵을 180도로 회전해서 내부 이물질을 버리고 세척하고 건조하고 압축하는 쓰레기통을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했고 끊임없이 연구했습니다. 실제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에서 저희가 만들었었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지금의 제품이 지금 보이시는 방금의 영상의 제품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일회용 컵만 수거하는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납품을 할 때 다회용기가 추가되어야 한다, 텀블러가 추가되어야 된다는 고객의 니즈를 듣고 오늘날의 제품이 완성이 됐습니다. 저희가 보는 건 가장 중요한 건 세척력입니다. 실제로 불편하지 않게 올려두고 갔을 때 세척이 되느냐. 실제로 플라스틱 컵은 보이시는 것처럼 깨끗하게 세척이 되고요. 회수율도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도를 연결하지 않고 콘센트만 있으면 어디든지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공간이든지 매우 편리하게 배치가 가능하고 방금 앞에 있었던 두 가지의 페인 포인트를 순서대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재활용을 하기 힘드시다면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일회용컵은 굉장히 매립 소각이 많이 되고 있고 재활용이 되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걸 씻어서 저희가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매립 소각했을 때 환경 파괴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지연됩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을 백화점이나 국내 대기업들은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부에 밸류 체인이 있고 이미 그걸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 있지만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스타트업과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진하고 있고 그게 지금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저희는 시장 기회를 지금 현재도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회사는 일본에 현지법인이 있는데요. 일본이 저희 회사에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본은 쓰레기통이 길거리에 없고요. 쓰레기통을 없애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실제로 설치하는데도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관광객들의 데이터도 수집할 수 있다니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라는 피드백이 나왔고 이러한 고객의 반응을 듣다 보니 전통적인 제조업이 아닌 실제로 도심 인프라 그리고 광고 및 미디어, 빅데이터를 결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설치된 로케이션마다 상이하게 다른 가격으로 광고를 진행을 하고요. 예시로 일본에 설치된 고베시에 있는 저희 기계는 광고 비용이 굉장히 비싸도 한국에서 일본으로 오픈 이노베이션 하고 싶어하는 스타트업의 니즈가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방문하는 기관분들이 실제로 오픈 이노베이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광고 수익과 렌탈 비용을 통해 추후에 R&D를 진행할 것이고 그 R&D를 통해 데이터를 모아서 저희가 추후 그 데이터를 통해서 4번째, 5번째 스텝까지 나아가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걸 보시면 전통적인 제조업의 저희의 경쟁업체는 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저희는 광고업체가 저희의 주 메인 경쟁업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스텝 1부터 4까지 차근차근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원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지금 현재 축제에서 판매하는 단기 렌탈의 비용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판매하는 비용, 렌탈의 비용 그리고 일본 현지 법인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까지 도식화해서 그려보았고 이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볼 수 있도록 표로도 그려보았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되면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요? 스타트업은 실제로 AS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부분을 지역 거점에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들과 풀어가고 있고요. 업무 협약을 해서 실제로 저희가 내부에 납품할 수 있는 3D 프린터로 지금 이제 금속 설계를 해서 판금으로 저희가 부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럼 광고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4개의 면에 저희가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외부에 있는 광고는 전면으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고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고급스럽게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텀블러는 실제로 사용하는 시간만큼만 모니터가 표시가 되기 때문에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고객의 니즈를 맞춰서 광고를 할 수 있고 저희 종이컵이나 플라스틱컵을 수거하시는 시니어분들에게도 시니어 패션 의류나 시니어분들 맞춤형 건강 모델을 제공하는 솔루션들을 광고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광고를 통해 저희가 나아간다면 되게 특이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기존에 보셨던 탐템 소매 아닌 보이시는 특이한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고 저희는 국내랑 일본의 스마트 쓰레기통 시장을 시작으로 실제로 5개 광고 시장까지 선점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확대해 나가면서 매립지와 데이터 판매 시장 그리고 세계 재활용 시장까지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게 실제로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간단하게 적어놓았는데요. 실제로 많은 대기업과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일본에 진출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저희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일본의 대기업들과 MOU랑 NDA를 체결하고 프라이빗으로 더 오픈 이노베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허락을 받고 저희가 오늘 상호명까지 넣어놨는데 고베시에 있는 스타트업 HVC 운영사고요. 노로시 고베라고 하는 일본의 스타트업을 700개 정도를 POC를 한 기업입니다. 이곳에서 저희 기계를 이용해서 카페를 이제 오셔가지고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이 이 일회용컵을 넣으시고요. 실제로 이걸 수거해서 일본의 스타트업인 A사가 이 커피를 마신 이 일회용 종이컵을 운반합니다. 운반한 이 컵은 스타트업 B사에게 옮겨져서 비료로 만들어지고 다시 이것은 일본 고베시에 있는 라임 농장이나 에이메 현에 있는 농장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여기서 비료로 실제로 재배한 라임이 과일 청을 통해서 다시 카페에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 모델을 일본에서 그리고 있고 지금 현재 1년 계약이 돼서 3개월 남은 시점이고 지금까지도 만족을 하고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렇게 발뻗어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의 다양한 파트너들이 있고요. 대기업들과 실제로 여러 커넥션 소통을 하면서 니즈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본의 에너지 대기업 회사인 신한엔 홀딩스의 최초 보유된 한국 기업이고 실제로 미주은행이 처음으로 일본 현지 법인을 도와준 한국의 스타트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모든 게 가능했던 이유는 저희를 도와주는 기관분들과 그리고 실제로 저희 내부의 인력풀에 글로벌 팀이 가능한 인력풀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립과 PCB까지 다 가능한 인력들이 있었기에 오늘날에 저희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걸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서영호 대표님과 Q&A 세션 진행해 보겠습니다. 패널분들은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여쭙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저희의 과금 체계나 비즈니스 모델을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요. 두 번째로는 탈생성이 너무 큰 것 같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산정된 건지요. 마지막으로 저희 제품의 어떤 테크니컬 배리어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두 번째 탑템소 먼저 띄워가지고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큰 시장이어야 저희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중에 얼마나 전략적으로 진입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파트너사랑 협업을 하면서 고민을 해나가고 있고요. 이 시장보다 사실은 좀 더 커야 된다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저희가 빠르게 뻗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첫 번째 질문 한 번만 다시 네. 저희가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비즈니스 모델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실제로 설치하는 것과 렌탈하는 가격이 상이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실제 POC 진행했을 때 금액도 다른데요. 지금 현재 금액은 산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끊임없이 지금 현재 운영을 해보면서 이 밸류 체인을 계산을 하고 있고 코스트도 계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지금 2년 반 정도 된 기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정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마지막 질문? 기술적인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희가 특허로 지키고자 노력은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사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말씀드린 일본의 비즈니스 풀이나 실제 파트너사들은 저희를 넘어올 수 없도록 장벽을 쌓고 있고, 이런 파트너사를 통해서 저희 지속적인 고객을 구축해 나가는 팀을 쓰고자 합니다. 네, 발표 잘 됐습니다. 저희 컵기를 운영하시는 건물주나 공간 운영주가 있을 건데, 이분들이 컵기를 배치했을 때 오는 가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궁금해요. 환경적 가치는 당연히 이점이 되고요. 대학으로 이제 저희가 예시를 들면 대학은 QS 랭킹 평가에 환경 점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반영이 되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계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ESG 리포트나 SDG에서 점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일본 고베시도 지금 현재 실제로 몇 개가 재활용되는지를 리포트로 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희 비즈니스가 이해관계자가 되게 많은 비즈니스로 보이는데, 실제로 그 이해관계자들을 매니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시고, 또 이게 단순히 POC 레벨이 아니라 이제 양산으로 넘어가고 숫자가 엄청 많아지면 더 많은 복잡한 이해관계들이 생길 것 같은데, 그때 예상되는 어려움들, 그리고 그때 어떻게 매니징하실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실제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대기업들과 바텀업 형태로 제안을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각각의 니즈가 너무나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타트업으로서 비용도 굉장히 어렵고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김학윤 대표님께서 질문 주셨으니까 끝나고 조금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기업들이 ESG 관점에서 도입을 해서 점수가 높아지고 이런 거는 알겠는데, 대기업이 아닌 카페나 이런 것도 실제 이걸 도입한다고 했을 때 기존에 하는 방식에 비해서 비용 절감이나 이런 게 있는지, 그런 거 어쨌든 도입을 했을 때 이득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계산하는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커피숍은 타겟을 하고 있지 않고 있고요. 빌딩 1층 기준으로 이제 로비라던가 실제로 큰 공간에 배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커피숍은 저희 주 고객입니다. 그러니까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ESG는 누구나 중요한 문제라는 건 아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단순히 이 위에 코끼리를 배치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왜 코끼리를 해야 되는지, 차라리 카페에서 코끼리를 도입해서 광고 쉐어를 나눠준다 이러면 볼 수 있으니까 오케이 할 것 같은데, 그냥 이 제품을 설치해서 ESG상 높아집니다. 그럼 빌딩주는 또 리포트에 어떤 점수가 반영됩니다 하는 거는 굉장히 가치가 좀 멀리 있는 느낌인 거죠. 네. 그리고 그 가치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되게 많은데, 그래서 그 관점에서 계속 무슨 문제를 푸는지에 대한 게 되게 명확하게 와닿지 않아서, 또 그 부분이 이게 질문일 수도 있고 코멘트일 수도 있는데 저는 좀 그렇게 느껴졌어요. 실제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게 저도 굉장히 소름이 돋는데, 굉장히 지금 많이 듣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 광고를 했었을 때 실제 광고 비용의 20%를 스타벅스의 월세 개념으로 조금 건물주에게 제공하는 형태는 어떻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그걸 검토 중에 있는데, 사실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바로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내부적으로 팀원들과 의사소통을 해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겠습니다.
혹시 패널 분들 중에 더 질문 없으신가요? 네, 그럼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와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 발표팀입니다. 정신건강과 외로움은 현대 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아틀로는 단순한 대화형 AI를 넘어서 감정을 인식하고 개인화된 대화를 제공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융합형 디지털 동반자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통해 외로움을 줄이고 정서적 유대감을 제공하는 아틀로 팀을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왔구나. 계속 얘기해줘. 오늘 너 정말 잘했어. 알지? 난 항상 네 편인 거. 네, 아틀로 대표 박성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힘들거나 외로울 때 이야기를 나눌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이 질문에 쉽게 답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사람처럼 대화하고 공감해주는 디지털 친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SNS와 메신저 덕분에 우린 언제 어디서나 연결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마음을 편히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바쁜 일상과 사회적 고립이 심화될수록 진심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에 대한 갈망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인공지능의 빠른 발전으로 사람들의 외로움을 해소할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생산성 도구인 챗GPT에게조차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만큼 디지털 컴패니언 서비스에 대한 관심은 급격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데요. 바로 온전한 정서적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현재 서비스들은 주로 텍스트나 음성 대화에 머물러 있을 뿐 상대방의 미묘한 표정이나 몸짓 같은 비언어적 신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한 특정 캐릭터나 제한적인 콘텐츠에만 의존하고 실체가 없다 보니 사용자와 진정한 유대감을 쌓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짜 사람과 대화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줄 수 있는 디지털 컴퍼니언을 제안합니다. 사용자의 표정, 몸짓, 감정까지 읽어내는 멀티모달 감정인식 기술을 활용해 사용자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성격과 관심사 또한 지속적으로 학습해 개인 맞춤형 소통을 실현하며 실제 하드웨어와의 융합으로 일상 속에서 자연스러운 교감을 제공합니다. 저희의 첫 번째 프로덕트는 모바일 앱 서비스 디토입니다. 디토는 기존의 서비스들과 다르게 텍스트나 음성 중심의 대화 방식에서 벗어나 사진을 통해 사용자의 표정과 상황을 인식하고 감정을 이해하는 보는 대화를 제공합니다. 대화 중 포착한 사용자의 감정을 즉각 반응하여 더욱 개인화된 공감을 전달하며 사용자의 감정 변화를 시각한 그림 일기를 통해 스스로 감정을 관리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저희 두 번째 프로덕트는 이제 여기 보실 수 있는 이 아토라는 교감형 대화 로봇인데요. 현재 스피치 학원에서 심리상담 역할을 맡아 수강생들의 정서적인 안정감을 지원하고 있으며 카페에서는 고객 응대와 메뉴 추천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검증된 아토는 이미 34건의 사전 예약을 확보했으며 긍정적인 반응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저희는 B2C와 B2B 시장을 모두 아우르는 수익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일반 소비자에게는 월간 또는 연간 구독을 제공하고 기업 고객에게는 맞춤형 디지털 컴패니언 솔루션을 제공해 수익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컴패니언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소셜 로봇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25.7%로 성장해 약 15조 원 규모에 달할 전망이며 감성 AI 시장 또한 연평균 22.7%의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2040 여성층을 초기 타겟으로 약 2,640억 원 규모에서 시작해 글로벌 시장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서비스 경쟁력을 검증한 후 단계적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기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검증 중이며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유료화를 완료한 후 하반기부터 영어권 국가로 진출하고자 합니다. 외로움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되는 문제이며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틀로는 멀티모달 감정인식 AI와 하드웨어의 독보적인 융합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존 서비스와 달리 실시간 감정 분석, 비언어적 신호를 통한 정서적 교감, 철저한 사용자 개인화를 통해 경쟁사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실제 사용자 테스트에서 높은 만족도를 입증했습니다. 저희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혁신가들로 모인 팀입니다. 저와 공동 창업자인 이준영은 고려대 인공지능학과 석사 출신으로 다양한 국제 논문을 게재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김규리 디자이너도 함께하여 기술과 사용자 경험을 최적의 균형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외로움의 시대에 아틀로는 기술을 통해 사람들의 정서적 연결을 실현합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틀로 박성현 대표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Q&A 시작하겠습니다.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34건의 사전 예약은 네. 고객이 누구고 유료인지 그렇게 하면 가격은 얼마인지 34건의 사전 예약을 했을 때는 일단 기업 이제 랜딩 페이지로 받았고요. 그때는 기업 고객들도 있었고 일반 유료 고객, 일반 고객들도 있었고 가격에 대한 안내는 사전에 얘기가 되지 않은 상태이긴 했습니다. 현재 POC도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약은 구매 예약이라기보다는 이용해 보고 싶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 로봇은 가격이 얼마이고 또 생산 단가는 얼마인지 일단 저희도 워킹목업으로 작동해서 양산을 고려한 가격은 아니고 일단 지금 현재 생산 단가는 160만 원입니다. 보드가 88만 원으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저희 목표는 올해 안으로 생산 단가를 40만 원대로 낮추는 거고 그때 낮출 때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할 것은 모터의 소형화와 보드의 PCB 회로 자체, 그러니까 외주로 제작할 거긴 하지만 자체적인 PCB 회로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일반 소비자 시장으로 판매하기에는 아직 아포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는 POC의 형태로 기관들에게 렌탈 형태로 계약을 맺고자 합니다. 그래서 월 단위로 10만 원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로덕트가 아토 디토 죠 네, 맞습니다. 좀더 지금 주력을 어디로 두실 건지 사실 그 부분이 저희도 너무 고민 중인 상황이긴 하고요. 일단 수익 모델을 먼저 돈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은 앱, 디토라는 앱 서비스를 주력으로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왜냐면 만들어 봐야 올해 이제 이 아토 로봇은 10대가 생산 목표입니다. 디토는 외로움을 달래줄 것 같은데 아토는 어떻게 외로움을 그리고 디토는 상표권 주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상표권을 앞선 질문만 네, 그 아토와 디토 네, 아토가 사용되는 곳이 스피치 학원의 심리 상담이라고 하는데 스피치 학원에서 심리 상담을 하진 않지 않나요? 합니다. 왜냐면은 스피치 학원에서 발표를 잘하기 위해서만 학생들이 오는 게 아니라 어떤 심리적인 이유로 내가 사람 앞에 서면은 말을 절게 되거나 대인기 피칭 같은 현상이 조금 있어서 말을 버벅이거나 좀 쉽게 용기를 못 내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토는 그 역할을 못할 것 같다고 하셨죠? 카페에서 외로움은 안 달리.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카페에서 하는 이유는 이제 다양한 수익화 방안을 창출하고자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저 질문 있습니다. 결국에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외로움이라고 했을 때는 저희의 경쟁사가 단순히 다른 이제 LLM이나 AI 모델들을 넘어서 사람이 외로울 때 찾게 되는 모든 대상이 저희의 경쟁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여자친구도 있고 가족이랑 같이 살고 있고 강아지도 키우는 사람은 그 일상에 아토나 디토가 들어오지 않아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그 내에서 어떤 사람들을 저희의 고객으로 정의하고 있고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들 중에 왜 아토랑 디토에 돈을 지불하고 매년 구독자를 내게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혹시 외로움을 구성하는 이유에는 정말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뭐 학업에 집중하지 못해서 외로움이 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외로움일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저희는 외로움에 대한 원인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외로움의 해소를 해결하자라기보다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들었을 때 내 이야기를 들어줄 누구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대상 제품을 만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사용하는 고객들을 보면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화목한 분들은 잘 없습니다. 요즘 LLM이나 비전 모델 워낙 잘 나와가지고 유사한 서비스 만드는 게 절대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희의 테크니컬 베리어는 무엇이며 저희가 무엇은 어떤 식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기술적인 해결을 자랑하고 싶다면 자랑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는 기술적 해결을 저희의 메인 해결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뭐 그룹도 나오고 뭐 챗GPT도 있고 클로드도 있고 그들 사이에서도 기술적인 해자가 없는데 어떻게 저희가 기술적인 해자를 마련하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결국 저희는 서비스 중심적인 해자를 마련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AI 캐릭터 채팅과 계속 다르게 브랜딩을 시도하려는 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이고요. 결국엔 고객 중심과 그 중심을 토대로 빠르게 실행하는 것이 저희의 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비즈니스 모델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 심리 상담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유저와 굉장히 깊은 라포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면에서 차별점을 가져가시려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거기 광고 모델이라는 것은 사실 나의 심리를 이용해서 광고를 한다는 약간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설계를 하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광고 모델을 생각을 했던 건 정말 고객 중심의 사고에 가까웠다기보다는 비즈니스 모델 중심적 사고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저희가 어쨌든 내부적으로 고객을 더 잘 이해하려고 사용자분이 이제 저희 서비스와 대화를 나누면은 뒤에서 자동으로 그분의 프로필을 만들어 드려요. 그럼 우리가 이 프로필을 어떻게 하면은 수익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하다가 그분이 평소 관심사가 뭐고 평소 고민이 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광고를 하면은 광고주들이 되게 효율 높은 광고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모델을 제안한 거긴 한 건데요. 저희도 지금 서비스에 실제로 탑재되어 있지는 않고 말씀 주신 대로 정말 조심스럽게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패널 분들 중에 추가 질문 없으실까요? 네, 그럼 참관객 여러분 중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편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저희 모델이 챗GPT의 음성 상담이랑 좀 유사하다고 좀 보여져요. 근데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크게 메리트가 있는 차별점이 있는 게 첫 번째는 초개인화된 거고 두 번째는 감정을 이제 인식하는 카메라로 인식하는 기술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안면 인식을 하는 그런 AI 딥러닝 기술 이미 시중에 좀 많이 나와 있어서 사실 GPT 음성 거기다가 이렇게 기술만 하면 누구도 좀 따라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부족한 생각이 좀 드는데 초개인화라는 두 개의 측면에서 기술적인 부분 말씀 안 해주신다는 어느 정도 구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결국엔 그건 이제 퀄리티가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GPT는 결국에 물감이고요. 그 물감으로 우리가 도화지를 그릴 건데 똑같은 물감이 있다고 모두 다 똑같이 그림을 잘 그리지는 않잖아요. 결국에는 그거를 누가 더 적재 요소에 적절히 잘 활용하느냐가 큰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거는 저희 서비스뿐만 아니라 모든 AI를 활용하는 서비스들에게도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틀로였습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관리는 필수가 되지만 병원 밖 일상 속 관리는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리브라이블리는 시니어분들을 대상으로 운동, 영양, 생활 습관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복잡한 기술 대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건강 파트너 리브라이블리를 지금 만나보시죠. 부모님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놀이케어는 단순한 운동, 그 이상의 가치를 전합니다. 따뜻한 전문가의 손길로 정성스럽게 사랑하는 부모님께 활력 넘치는 내일을 선물하세요. 좋은 서비스는 좋은 사람에게서 나오니까. 체계적인 교육으로 따뜻한 전문가를 키워내는 곳. 한국노인체육평가협회와 함께 전문가의 꿈을 키워보세요. 평생의 건강을 위한 모든 연결. 리브라이블리가 함께합니다. 리브라이블리 파이팅! 리브라이블리를 몸소 실천하는 저희 사랑하는 팀원의 돌발 행동.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시니어의 건강 문제 해결하고 있는 리브라이블리 주식회사 대표 지창래입니다. 네, 어제 무슨 날이었죠? 어버이날이었습니다. 혹시 부모님께 진짜 건강을 선물해드리고 싶으신 분은 저희한테 이따가 오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혼자서 운동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르신들께서는 이미 부상 이력이 굉장히 많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만성질환을 보통 2-3개씩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 만성질환에 맞게 전문적으로 운동을 지도할 수 있는 인력 또한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박사과정 중에 개발한 이제 운동 처방 프로토콜과 영양 처방 프로토콜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게 놀이케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질환들에 딱 맞는 맞춤형 운동과 그리고 영양 그리고 수면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사실 아무리 DX가 발달하고 진행이 되더라도 시니어의 영역은 100% DX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기업들이 이미 검증한 사업 모델을 바탕으로 지금 비즈니스 모델을 해가고 있고요. 현재 3년 동안 지금 한 9천여 건의 그 운동 프로그램을 지도한 결과 저희가 PHR 데이터를 확보하여서 이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2,150명 정도의 청년 운동 전문가들이 직접 양성을 하여서 국내 최대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르신들께서 저희한테 오시면요, 그 심리, 노쇠, 영양 검사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이러한 검사를 통해서 확보한 PHR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르신분들한테 가장 잘 맞는 운동, 영양, 재활 프로그램을 저희가 드리게 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대면, 비대면으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자체 개발한 운동기구 그리고 인지교구들을 활용해서 지금 현재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다 공감하시겠지만 아무리 좋은 운동 프로그램도 여러분들 다 PT 끊어보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따라오시지 않으시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르신분들은 더더욱 이런 분들이 심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하셨던 운동들이 어떻게 신체를 개선하는지를 계속해서 수업이 끝날 때마다 시각화로 보여드리고 보호자분께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4주 동안 더 하시면 얼마큼 더 좋아질 거예요 라는 희망을 계속해서 드리고 이를 통해서 참여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계속해서 고령화는 심해지고 천만 고령 시대에 왔습니다. 저희의 주요 고객은 모든 시니어분들이 아니라 만성질환이 있으신데 무조건 운동하셔야 되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분들이 의사선생님을 만나시면요, 의사선생님은 환자분 지금 식사랑 그리고 운동 제대로 안 하시면
이제 3년 이후에는 합병증으로 돌아가실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들으신 분들이 저희 고객이고요. 병원에서 노인 10명 중에 7명은 전문운동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생로병사의 비밀, EBS 귀하신 몸 다수 계속 출연하면서 어르신분들께 저희 서비스를 알리고 있고요. 네, 임상 연구 결과도 마찬가지로 기존 운동 프로그램 대비해서 부상 위험이 낮아지고 신체 기능이 향상되는 것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리브라이블리 안에서 아까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놀이케어라는 플랫폼 그리고 크리라고 하는 운동 전문가 양성 시스템을 통해서 공급과 수요를 모두 다 모집을 저희 인하우스 내에서 하고 있고요. 이 분들이 필요한 노인기관 그리고 금융보험사를 대상으로 하는 기관 서비스 그리고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 재활 서비스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2B2C의 전략으로 지금 현재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지금 금융사, 보험사, 그리고 병원에서도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데요. 지금 북부병원에서도 지금 3년 동안 저희 서비스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이런 서비스 이외에도 KB국민은행에서 전국적으로 PB센터에서 저희를 서비스 혜택 상품으로서 계약을 해서 실제 VIP 고객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고 매트라이프 생명보험과 교보생명 안에 지금 골절낙상보험 특약에 저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 소개를 드리면 다양하게 이쪽 분야의 도메인 놀리지가 저희한테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연구했던 분야를 바탕으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원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펄러비는 고대 크림슨 그 고봉에 취한 저희 팀원들이고요. 다양하게 지금 제 지도 교수님과 이동호 원장님께서 비의료적 건강관리 서비스지만 그래도 만성질환 관리하는 서비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료 전문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예, 저희는 지금 작년에는 3억 5천만 원 정도의 매출, 서비스 매출을 하였고요. 지금 매력적인 유닛 이코노믹스 그리고 높은 75% 이상의 재구매율을 달성하면서 지금 안정적으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조금 더 글로벌 타겟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준비해서 올해 지금 다음 달이면 미국 뉴욕에 현지 법인이 설립이 되고 현지 파트너사와 함께 현재 있는 데이케어 센터부터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10억 정도의 매출을 달성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저희 70억, 440억, 950억까지 빠르게 스케일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동대문구 서울시에서 돌봄 SOS 기관이 있는데 저희가 입찰해서 최종 선정이 돼가지고 방문 운동 돌봄 SOS 서비스를 저희가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도 B2G로도, 그다음에 B2B로도, 그다음에 B2C로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저희가 비즈니스 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리브 라이블리 주식회사는 말 그대로 리브 라이블리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노년의 건강, 삶, 그리고 삶의 질을 높여드리는 그런 기업으로 지속해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리브 라이블리 지창대 대표님의 발표였습니다. 패널분들의 질문 먼저 받겠습니다. 네, 발표해 주시면서 노인분들 10분 중에 7분 정도가 이제 만성질환을 앓고 계시고 그분들이 저의 타겟 고객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분들 중에도 실질적으로 우리 서비스를 돈을 내고 쓸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여건을 갖추고 있는 분들은 몇 프로인지가 궁금하고 저희가 앞으로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저희를 쓰는 노인분들을 더 모수를 늘리는 게 중요한지 혹은 지금 쓰고 계시는 분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통해서 객단가를 높이는 게 중요한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미 저희 서비스를 알고 계셔서 그런지 더 중요한 질문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면요. 저희 고객분들 10명 중 7명이 만성질환자분들이신데 이 질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의 주요 타겟 고객을 두 가지로 좀 세분화하면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주실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자녀분들이 부모님의 건강을 염려해서 저희한테 이런 서비스를 맡겨서 조금 더 지속적인 건강 체크를 저희를 통해서 받고자 하시는 가령 효의 외주 같은 느낌으로 저희한테 페이를 하시고요. 정말입니다. 예. 그리고 기관분들을 대상으로 하면 저희가 다양하게 좀 제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내가 낼 수 있는 돈이 없더라도 지금 기관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아까 전에 B2G처럼 바우처 사업 형태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의 고객을 크게 두 가지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이엔드로 본인이 스스로 낼 수 있는 그런 그룹들과 그리고 기관을 통해서 바우처 형태로 일부 10% 정도의 자부담금만 내고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그 서비스를 낼 수 있는 그런 고객들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뭐였죠? 지금 생각났습니다. 네, 이런 서비스를 위해서 고객의 수를 높이는 것과 그 다음에 서비스에 더 집중하는 것과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요. 지금 현재는 고객 수를 확보하는 게 가장 큰 저희의 목표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오가닉으로 들어오는 채널에서는 많이는 들어오진 않지만 B2, B2C를 통해서 더 많이 전환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라서 B2B 쪽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것이 구독료는 예, 저희 30분에는 6만 원으로 책정하고 있고요. 1시간에는 9만 8천 원으로 저희가 받고 있고 그 9만 8천 원 안에는 출장비와 운동기구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대면으로 프로그램 제외하고 비대면으로도 저희가 버추얼로 관리를 해드리는데 그 모든 서비스 포함된 가격입니다. 물론 이제 PT처럼 10회, 20회 이렇게 많이 끊을수록 더 저렴해집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일단 그 리텐션이 75%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뭐 개인 고객과 기업 고객으로 나눠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탈하시는 고객들의 주요 이유 궁금하고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게 사실은 이제 운동을 넘어서 뭔가 재활치료 영역까지도 갈 수 있으면 좀 더 우리의 그 마켓이 커질 것 같은데 그쪽으로의 어떤 노력, 뭐 재활치료사들이랑 같이 해서 병원에서 실제 혹은 이제 보험수가 인정을 받는다든지 목적 재활 프로그램 그런 노력들에 대한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왜 뉴욕이 질문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모두 다 너무 중요한 질문들이었고요. 첫 번째만 먼저 마지막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뉴욕이냐면요. 보험사와 먼저 저희가 함께 협업을 함으로써 뉴욕에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해외 쪽으로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 잡았던 거를 보여드리면요. 기존의 헬스케어 스타트업들이 너무 전형적으로 했었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보험사에는 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런 서비스들을 혜택을 제공해서 의료비를 낮추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이런 분들한테 돈을 받지 않고 먼저 B2B로 먼저 돈을 받는 구조로 먼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뉴욕은 이미 보험사들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저희가 빠르게 시장 검증을 할 수 있는 구역이고 저희 파트너 분이 또 뉴욕에 계셔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BC 뉴욕에 저희가 최종 선정이 돼가지고 그 공간까지 제공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네. 죄송합니다. 첫 번째 질문 다시. 리텐션을 B2B랑 B2C로 구분해달라는 그 질문에서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75%는 B2C 기준에서만 말씀을 드렸고요. B2B 자체는 기관마다 많이 다르지만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의 한 반절 이상은 계속해서 서비스를 운영하시는 것 같습니다. B2C에서 이탈의 원인을 말씀을 해드리면요. 보통은 이제 어르신분들이 너무 후기 고령자분들이시라 병원에 이제 장기 입원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거기서 스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B2B에서는 사실상 큰 아직은 이유는 확인하지 못했는데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활 병원 쪽도 지금 그 원주에 있는 OK 정형외과 의원과 함께 지금 운동 공간을 함께 기획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저희가 아직은 비의료적 건강관리 서비스다 보니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의료 서비스 옆에 있는 운동 공간으로 해가지고 함께 협업을 통해서 워크인으로 들어오시는 고객분들이 재활치료 받으시고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사후 관리까지 받으실 수 있는 구조를 함께 만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한 질문인데 저희 23년 대비 24년은 성장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여기서 25년에는 갑자기 급성장을 하는 그런 좀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23년에는 저희가 2억 5천만 원의 매출, 그 다음에 24년에는 3억 5,200만 원의 매출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때 준비했던 것이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B2G 사업을 저희가 따오고자 그때 동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B2C보다는 기관 서비스의 중심으로 저희가 더 해서 최근에 그게 개선이 됐고요. 이번에 동대문구에서 저희가 처음에 서비스하는 것이 만약에 제대로 잘 되면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10억으로 저희가 잡아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혹시 참관객분들 중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두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B2C에서 시간당 98,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효의 외주화라고 하더라도 시간당 98,000원을 낼 수 있는 고객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더더욱이나 그걸 꾸준히, 운동이랑 꾸준해야 되잖아요.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경우도 많지 않은데, 말씀하셨다시피 B2C에서 매출이 증가하는 부분, 애초에 그 수요층이 굉장히 이제 그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층일 수밖에 없는 건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두 번째는 이제 그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당연히 자체 고용을 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퀄리티 컨트롤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우선 두 번째 질문부터 먼저 드리면요. 그 트레이너분들은 제가 직접 양성을 한 분들이 아니면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서비스는 사실 강사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강사의 역량에 따라 서비스의 만족도가 다르기 때문에 퀄리티 컨트롤을 위해서 제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모든 분들을 다 스스로 제가 양성을 하고, 그리고 노인운동 전문가라는 민간 자격을 만들어서 그 자격을 통과하신 분들을 저희가 매칭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으로, 물론 가격이 98,000원으로 일반 소비자가 느끼기에 굉장히 비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1회 단가로 PT 서비스와 비교를 해봤을 때 조금 더 비싼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서비스를 처음에 신청하시는 분들 자체가 일단은 우리 어머니 운동시켜드려야지 라는 생각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데 누군가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체크업도 해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운동 숙제도 내드리고 하는 비용이 병원에 가는 비용보다 훨씬 더 저렴하다라고 판단하셔서 진행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비용이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는 자녀분들도 있으신데, 근데 어머님께서 만약에 너무 좋아하시면 어쩔 수 없이 페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리텐션을 이끌어내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리브 라이블리였습니다. 네, 여러분 리브 라이블리 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발표팀입니다. 요즘 AI가 정말 핫하죠? 그런데 막상 내 서비스에 AI 하나 넣으려면 복잡하고 또 개발자님 눈치도 보이고 이래서 포기하신 경험 있지 않나요? 피카볼앱스는 그런 분들을 위해 등장했습니다. 쉽고 빠르게, 그러나 퀄리티는 고급지게 서비스에 AI를 심어주는 솔루션입니다. 무거운 기술을 가볍게, 어려운 AI를 쉽게 만드는 사람들. 지금부터 피카볼앱스 팀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AI는 꼭 클라우드에서만 동작해야 할까요?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AI를 서비스하면서 크게 세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수천 달러 이상이 발생하는 서버 운영 비용, 서버를 거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민감정보 유출 문제, 불안정한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서비스 중단 위험성. 실제 미국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고객 중에서 네트워크가 되지 않아서 서비스를 하지 못했었던 경험에 대해서 공유해 주신 분도 있었고, 하루에 수천 달러 이상의 서버 비용이 발생하여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카본은 기존 서버 기반 AI 모델을 온 디바이스로 쉽게 전환해 줍니다. 카본은 잘 만든 AI를 더 가볍고 더 빠르고 더 안전하게 해서 실제로 사람들이 일상에서 작동하게 만듭니다. AI는 어디서든 작동할 수 있어야 하고 누구나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게 저희의 일입니다. 클라우드 없이도 강력한 AI, 카부에서 시작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버에서 동작하는 AI를 온디바이스 AI로 자동으로 전환해주는 카부를 만들고 있는 피카볼앱스 서정환입니다. 저희는 누구나 어디서든 언제나 AI를 쓸 수 있어야 된다는 비전을 가지고 팀이 모여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삼성전자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14년 정도 AI와 소프트웨어 개발을 했었고, 그다음에 갤럭시에 들어가 있는 AI 준비라는 기능을 제안해서 개발까지 하고 상품화까지 했었던 경험이 있고요. CTO 같은 경우는 현대 모비스에서 8년 동안 하드웨어에 핏하게 맞춰져 있는 AI를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 개발하셨고, 배구빈 AI 리드 같은 경우는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코파운더 및 CAIO로 영국 스타트업에서 엑시스를 한 경험, 그리고 국제 논문 발표를 다수 경험했던 경험, 그 김승환님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 초기 레벨에서 그로스 해킹으로 지표화를 통해서 성장을 이뤄내는 걸 도와주시고 계셔서 저희 4명이서 이렇게 팀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럼 저희 같은 경우 프로블럼 관점에서 어떻게 보았느냐, AI 서비스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서버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GCP나 애저 같은 데 저희가 돈을 많이 내고 있다는 건데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왜 이들은 AI를 온디바이스로 최적화하지 못하지를 생각해봤는데, 기술자인 제가 했어도 200시간이 넘는 시간이 필요하고, 실제로 그렇게 드린다고 해도 이런 인력의 엔지니어들이 실제 스타트업에서는 많지가 않다는 문제에서 저희는 프로그램을 접근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솔루션은 파격적으로 40%를 4%까지 마진을 줄이고, 그 다음에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1시간밖에 들지 않고 자동으로, 그리고 엔지니어가 한 명도 없어도 백엔드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코드 한 줄만 넣으면 쓸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 컨셉을 잡았습니다. 그럼 왜 지금이냐? AI가 여태까지 GPT, 클로드, 그룹 같은 아이들이 이제서야 좀 쓸 수 있는, 응용해 쓸 수 있는 정도의 레벨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서야 응용되고 있는 AI 앱들이 많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자기들에게 맞춤형 AI는 없이 그들의 그 이존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그 이존해서 쓸 수 있는 시장 중에서 SLM, 저희 최소한 70억 시장 달러, 최대 이제 탐 같은 경우는 281밀리언 달러라는 곳에 타겟으로 집중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저희 제품이 어떻게 되느냐? 서버에 동작하는 AI, 컴퓨터 비전, LLM, SPT, TTS 어떤 것이 되었건 타겟 디바이스, 핸드폰, 센서, 디바이스, 로봇 같은 데를 정해준다면 자동으로 카브가 맞춰서 깎아주는 컨셉의 솔루션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근데 그냥 솔루션으로 깎아서 만들어주고 경량화만 한다라고 하면은 맞춤형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는 고객의 모델 데이터 학습을 받고 고객이 핏하게 법률이면 법률, 의료면 의료, 특허면 특허 같은 곳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진 AI를 만들어서 고객사들이 맞춤형 자신만의 온 모델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엣지입니다. 저희만이 사실은 맞춤형 LLM을 제작할 수 있고, 다른 경쟁사들은 어떻게 보면 핏하게서 맞출 수 있는 것에 집중했다면 저희는 빠르게 배포하고 쉽게 배포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의 차별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AI 모델들을 저희가 자동으로 깎아주면 그 중에 원하는 모델을 선택하고 한 번 다운로드 받을 때 199달러를 받게 되는 거고, 이 비용은 밸류 프로포지션으로 봤었을 때 AI 엔지니어가 200시간에 들어갈 거를 1시간에 줄였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이 증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켓 밸리데이션 같은 경우 저희가 컴퓨터 비전 같은 경우는 아이 소근육 재활 치료하는 곳에서 한번 POC를 1차로 해서 완료가 돼서 5천만 원 추가 기한 요청을 해서 진행을 하고, 인텔 같은 경우는 온디바이스 LLM으로 PC나 랩탑에서 동작하는 거에 대해서 이번에 계약이 완료가 돼서 12월까지 진행을 하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홈 i2에서 LAM이라는 모델에 대해서 온디바이스로 동작하기를 원하셔서 저희와 함께 계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저희 파이낸스 프로젝션 같은 경우는 저희는 타겟을 아예 처음부터 글로벌로 했기 때문에 6월 말부터 글로벌 시장, 미국, 북미에서 시작해서 서비스를 할 예정으로 최대 2030년까지는 300억 원 달러까지 저희는 성장하려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드 5억의 프리밸류로 50억을 타겟으로 했는데, 저희는 80% 이상의 현재 지금 개발자가 3명인데도 불구하고 들어온 그 인풋 대비 저희가 아웃풋 하는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개발자가 필요하고 추가로 글로벌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부대 비용이 많이 필요해서 저희는 5억에 50억 달러라는 타겟을 갖고 있습니다. 25년에는 핸드폰, 랩탑, 그 다음에 태블릿 PC 같은 데서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데, 26년부터는 산업용 로봇과 AR, VR, 그리고 넘어서는 휴머노이드 로봇까지도 LLM을 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엠파이어 AI 애니웨어라는 발표로 스피치를 했던 대표 서정환이고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저희 채용 진짜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채용으로도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피카브랩스 서정환 대표님의 발표였습니다. 패널분들은 질문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LG랑 인텔이랑 계약을 어떤 형태로 맺었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인텔이랑 LG가 내부에서 자체 연구가 아닌 저희와 계약을 맺고 이걸 하려고 하는 이유.
이 두 군데는 사실 정부에서 이제 컨소시엄으로 맺어줘서 만나게 되었었고요. 그래서 인텔 같은 경우 내부에서 하지 않는 이유는 내부에서 최적화할 수 있는 플랫폼들 자기네 가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응용해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태핑이 왔었던 거고, LG전자도 같은 이유로 내부에서 LAM을 제작하는 거에 비해서 외부에서 잘하는 플레이어들이 와서 만들어주는 게 더 퍼포먼스가 높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계약의 조건들이 궁금해요. 이 계약이 실질적으로 저희 회사의 매출에 점프를 시켜줄 수 있는 형태의 계약들인지. 거기까지는 아직 제품이 나오고 나서 협약이 돼야 될 텐데, 인텔 같은 경우는 인텔 베이스의 칩셋 쓰고 있는 랩탑에서 이 어플리케이션 동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가 확인이 된다면 그걸로 디플로이를 하려는 생각이고, LG전자는 띵큐 안에 들어가서 저희가 온디바이스로 LLA로 동작을 하는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시 같은 경우는 LG에서는 그냥 지금 에어컨 켜줘 정도가 아니라 내가 키우고 있는 도마뱀이 적당한 온도를 맞춰줘 같은 약간 응용된 것까지도 기대를 하기 때문에 LG는 했었고, 그 다음에 인텔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제 온디바이스 시장에서 조금 밀리고 있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많은 팀들과 꼭 그 컨소시엄 만들어갖고서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하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기존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져다가 깎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AI 알고리즘 자체를 굉장히 간소하게 해서 온디바이스에 넣겠다는 회사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만의 기술적 차별점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두 가지라 볼 수 있는데요. 다른 밑에 있었던 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설명한 퀀타이제이션, 프로닝, 디스틸레이션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100에서 99까지 핏하게 맞출 것 같다라고 하면 비싸게 쓰고 N사를 통해서 몇 억 주고서 맞추면 되는데, 저희는 적당한 수준의 서비스가 쓸 수 있는 정도를 트레이드오프로 적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적당한 수준까지 맞춰주는 게 저희의 차별점이라고 봐서, 쉽게 생각하면 쉽고 빠르게 제공해요. 그들은 만약에 경쟁사들은 모델은 딜리버리를 해주시는데 고객이랑 만나다 보니까 드려도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의 왜 못 쓰시지? 이미 이 팀들이랑 했는데 들어보고 라포 형성해서 보니까 저도 쓰는 방법을 모르신다 해서 쓰는 방법까지 해드리는 게 저희의 이제 차별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방금 답변에서 우리의 고객이 유추가 되는데, 보면 LLM을 온디바이스를 쓰고 싶은데 자체적인 개발 역량이 많이 부족한 그런 기업들이 우리의 메인 타겟이라고 봐요. 네, 맞습니다. 저희 리더십이 제품이나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인 것 같은데 세일즈 역량이 있는 분은 없으신 것 같거든요. 1년만 넘어갔으면. 근데 저희의 레비뉴 프로젝션을 보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제 어떻게 달성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첫 번째 앞에서 있었던 데를 좀 단순히 조금 보여지기 좋으니까 인텔과 LG만인데, 사실 앞쪽에서 이미 여러 개, 3-4개 팀 정도 스타트업을 했는데 저희가 했던 방법은 기술 세미나를 강남에서 진행해서 거기에 오신 분들이 있으면은 거기서 세일즈 퍼널을 만들어 갖고서 저희가 끝까지 가서 만들어서 만드는 식으로 하고, 그 케이스를 가지고 다시 기술 세미나를 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해서 세일즈 퍼널로 들어오게 됐었던 건데, 많은 케이스가 있으니까 저쪽 하나만 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프로듀션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저희가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고객사들이 처음에 느꼈던 페인 포인트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국 스타트업들은 크레딧을 줘서 이미 비용이 0원인데 저희 걸 쓰면 돈을 나가야 된다가 나왔는데, 미국 쪽에 태핑하다 보니까 이번에 SBA 통해서 북미 진출하는 걸 통해서 마켓을 확인해 보니 이쪽에서는 비용에 대해서 민감도가 높네. 그리고 레귤레이션에서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성이라든가 의료, 그다음 법률 같은 경우는 외부로 나가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온디바이스 써야 되는데, 그들은 이거에 대해서 기술을 또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챗GPT나 이런 데서 제미나이라든가 그룹 같은 데는 저희랑 테크 스택이 달라서 어떻게 보면 전기차와 내연기관차를 만드는 데라 그들이 바로 이쪽으로 전환하는 것까지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 시장성이 있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결국에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누가 더 잘 하냐의 싸움이 되게 맞습니다. 근데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해외 세일즈 전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번에 6월 두 번째 주까지 저희가 그 MVP처럼 홈페이지를 만들어갖고 직접 그 시간에 1시간에 딜리버리하는 걸 가지고서 6월 둘째 주부터 마지막 주까지 직접 가서 한번 샌프란시스코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니즈를 보고 맞춰가는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혼자 하기는 좀 벅차서 SBA 통해서 이번에는 됐는데, 이제 투자사 중에서 사실 제가 생각하는 건 글로벌 진출에 좀 도움 주실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그쪽에는 협업해서 저희가 진출하는데 좀 더 도움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얘기가 디테일하게 되고 있는 곳은 몇 군데 있긴 한데 좀 컨피덴셜 같아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들 중에서도 미국을 생각하신 이유도 궁금합니다.
가장 단순했던 게 저희가 POC로 저희가 LLM을 첫 번째는 LLM이 진짜 온디바이스가 돼를 해서 저희가 지지난달에 어플리케이션을 출시를 했거든요. 출시를 해서 마켓 시장에서 잡힌 데 보니까 저희가 기대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한국이나 일본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남미, 북미, 인도, 아프리카, 동남아에서 개발도상국 같은 데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쪽은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니즈가 있는 쪽, 근데 북미 쪽은 레귤레이션을 회피할 수가 없어서 그쪽에서는 시드티스 때부터 계속 얘기해왔던 게 우리는 이 의료 데이터가 서버로 못 나가서 서비스에 대한 기획은 되는데 구현이 안 된다 같은 니즈가 있었어가지고 북미 쪽으로 먼저 태핑하면서 북미에서 남미로 확장해 나가는 것, 그게 저희의 현재 지금 세일즈 스트리티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엔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더 잘 딜리버리를, 그러니까 어차피 개발 역량이 있는 회사들에게 딜리버리를 해주는 대신 비용을 비싸게 받는 걸로 더 잘해주고 비싸게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는 낮은 티어에서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대신 쉽게 전달해주는 게 강점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막상 지금 레퍼런스로 말씀 주신 것들은 결국 좀 더 SI 성향의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결국에 고객 데이터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이게 그 SI처럼 계속 갈 수밖에 없고 스케일업을 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네, 어떻게 프로덕션 하시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SI를 했었던 거는 그 AI들이 종류가 아까 전 컴퓨터 비전, STT, 그러니까 보이스, LLM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아이들에 맞춰서 경영화 기법이 바뀌는데 저희가 실제로 A2G를 해보면서 이게 어떤 기술이 어떤 기법이 사용했는지가 확인을 하고 SI를 통해서 확인했으니까 그거를 지금 자동 오토메이션을 바꾸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AI가 그걸 학습해서 이 모델이 들어오면 난 이렇게 깎아야지를 할 수 있기 위해서 저희가 그들에게 그라운드 트루스처럼 정답을 줘야 되니까 그 정답 과정에 필요한 게 SI로 진행된 거지, 지금 이제 나오는 6월 말 타겟으로 나오게 되는 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오토메이션 돼가지고서 SI로 진행된 게 아니라 넣으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까지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자동화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좀 어느 정도 연관 질문인데, 이게 사실 모델이 하루아다리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오픈소스까지 포함하면. 그리고 또 하나씩 반대편을 생각해볼 게 개발 환경도 은근히 계속 많이 바뀌고, 저희가 양쪽을 계속 다 맞춰줘야 되는 상황이 계속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거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라운드스 차별까지 인력들이 계속 대응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지금 정도 인력으로도 계속 유지를 하면서 대응이 저희 회사가 계속 커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 인력 수준이 있으신지. 저희가 첫 번째 질문처럼 하드웨어 스펙, 타겟 스펙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거 보는 게 아니라 연산량과 램 정도 사이즈만 보면 사실 그게 로봇이 됐건 핸드폰이 됐건 랩탑이 됐건 저희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크게 봤을 땐 디바이스인데 저희 가져갈 거는 실제로 동작할 수 있는 메모리 사이즈와 그리고 그게 처리할 수 있는 MPU라든가 AP의 성능 차이만 있게 되고요. 앞에서 얘기하신 대로 SI처럼 계속한다는 게 어느 정도 패턴이 모든 AI가 같은 걸로 다 다르게 1000개면 1000개를 다 다르게 까는 게 아니라 공통적으로 써야 되는 기술들이 어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것들만 돌려도 사실 경량화가 꽤 많이 되기 때문에 경쟁사들이 차별적으로 그 정도 돌려서 딜리버리를 하셨는데도 만족한다는 건 저희 걸 싸게 쓰는 거고, 불만족한다는 건 거기서 파인튜닝 몇 개 더해서 비용을 좀 더 받는데, 경쟁사들 같은 경우 그걸 모든 걸 다 매뉴얼로 디테일하게 해서 끝까지 내려가려고 하는 것이 저희의 차별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도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계속 SI식으로 계속 돌 필요가 없는 게, 지금도 어느 정도 저희가 내부에서는 오토메이션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넣으면 나오는 A2G까지 나오는 건 나오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더 경량화할 것인가에 대한 실험적인 거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미국에서 봐서 바로 그냥 세일즈 했을 때 이 정도까지는 컴패션 됐다 같은 거 보여줄 수 있는 정도까지 그 데모 나오는, 그러니까 MVP 나오는 게 6월 둘째 주 타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모델을 만드는 회사들이 결국에 퍼포먼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모델 크기와 무관하게 계속 퍼포먼스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퍼포먼스 경쟁이 어느 정도 세츄레이션 되고 나면은 결국엔 그들이 직접 경량화된 모델들을 더 많이 출시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우리 비즈니스 모델이 위협받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미래 방향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제미나이가 경량화 모델 내겠다 그러면 사실 제미나이는 전체적으로 모든 성능이 IQ가 150짜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아까처럼 특정 버티컬, 고객의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버티컬 LLM식으로 맞춤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의료면은 쓸데없이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데에 대한 IQ 같은 경우는 조금 낮춰서 130으로 두고 엔지니어링 부분만 150으로 넣는 건데,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경쟁사들 중에 큰 프론티어 모델이 경량한다? 그건 전체 IQ가 200에서 150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 모델 사이즈 차이에서 그들이 저희보다 클 수밖에 없고, 저희가 실제로 쓰는 거는 의료면 의료 쪽에 대해서 더 도메인이
깊어진 것만 쓰면 되기 때문에 모델 사이즈가 작아지면서 성능은 또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그거를 만약에 챗GPT라든가 제미나이라든가 그룹이 한다면 모든 스타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럼 그들의 고객 데이터를 받아서 학습까지 해줘야 되니까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가지고 있는 경영 전략 관점에서는 그들이 그렇게 플레이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보기 때문에 시장에 들어오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티카블 앱스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스타트업 5개 기업을 모두 만나봤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선보인 5개 스타트업의 힘찬 도약을 앞으로도 애정 깊은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오래 더 깊게 소통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 분들은 이후에 네트워킹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타트업 연구원의 원장이신 황준호 원장님께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신다고 합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비 오는 날씨에 와주시고 또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간에 동영상이 조금 이렇게 흔들리는 게 있어가지고 보시기 불편하신 점도 있었는데 그걸 양해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이 행사가 좀 뜻깊은 행사입니다. 그 숫자 1, 10, 100이 들어가는 뜻깊은 행사인데요. 숫자 1은 제가 이 스타트업 연구원장이 되고 나서 맞이하는 첫 번째 추추데이 데모데이 행사입니다. 그리고 숫자 10은 스타트업 연구원이 설립되고 이제 10년째가 이제 다가오는 그런 시점이고요. 숫자 100은 그 추추데이 때 발표한 기업들이 이제 100개 기업을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오늘이. 그래서 100번째 발표했던 팀이 안틀로 팀이 100번째 발표 팀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기념비적인 시점이고요. 스타트업 센터에서 졸업한 그 입주 기업의 이제 누적 기업 가치로 저희가 추산해 보면은 한 2,5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되기까지에는 물론 그 입주 기업들의 이제 창업자분들 그리고 팀 구성원분들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오늘 여기 이런 행사에 참여해 주신 패널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조언도 해주시고 코칭도 해주시고 또 투자도 해주시고 한 그런 이제 고마움 덕분에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교에 있으면서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이 젊음의 에너지를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건데요. 이 스타트업 연구원에 와 보니까 젊음 플러스 어떤 혁신, 도전의 에너지까지 같이 느낄 수 있어서 그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이런 행사에 와가지고 명함을 주고받는데 이렇게 젊은 분들하고 명함을 교환하는 행사가 잘 흔치 않은데 되게 젊은 분들하고 명함을 교환하니까 그 점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와 계시는 이제 학생분들 중에서도 창업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 여러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의 경험을 계기로 해가지고 내년에는 이 무대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창업이 이제 왜 중요한가 이런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기사를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인구 구조 때문에 그 수치를 보니까 2030년이 되면 그 잠재 성장률이 1%대로 이제 내려가고 2040년대가 되면은 0%대 그리고 조금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보면은 마이너스 성장률도 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타개하기 위한 이제 좋은 수단이 이제 여러 이제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이제 생겨나가지고 부가가치도 많이 창출하고 높은 생산성을 통해 가지고 좀 경제의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좀 우리나라 이제 창업 생태계를 조금 이끌어가도록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여기 계시는 이제 오늘 발표해 주신 그 창업가 여러분들도 열심히 앞으로 발전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기업 재무 강의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기업 가치 극대화,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어떤
어떤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제 저희 추추데이 때 이제 그 기차가 플랫폼을 출발할 때 기차에 이제 기관 역할을 하고 또 아까 김현경 센터장님 말씀하신 이제 로켓의 이제 뭐 엔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은 사실 저기 그 김현경 센터장님, 박진규 센터장님이신데 너무 많이 이제 그 도움을 주시고 이 연구원을 이끌어 가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김채린 매니저님 그리고 김하연 매니저님 감사드리고 그리고 김나인 매니저님이 최근에 이직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애정이 넘치셔가지고 직장에 반차를 내시고 여기 오셨습니다. 아직까지도 좀 도움을 많이 주고 계셔가지고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분들한테 감사드리고 이게 이제 또 좋은 인연이 돼가지고 앞으로도 이제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현장의 뜨거운 관심과 격려가 느껴져서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추추데이는 봄과 가을 연 2회씩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11월에 새로운 기업과 함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5시 10분까지 네트워킹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 로비에 준비된 케이터링과 함께 추추데이를 더욱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지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